신년 특집 미래 강연 Q, 호모 커뮤니쿠스 빅픽처를 그리다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모여서 불합리한 점들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어떤 분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나는 모모입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나는 4남매의 엄마입니다. 4남매의 엄마,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4남매의 엄마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엄마 뭐지 싶으실 거예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밖을 나가면 주변 반응이 이러세요. 저 가족 뭐지? 그리고 이제 적극적이신 분들은 다 한 가족이세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이제 출산, 육아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강의를 하시다가도 애가 4명이에요. 4명 키우고 있으면 흠칫하시거든요. 결혼 안 하신 분도 많아요. 막 강의하시는 분 중에 흠칫하시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삶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체험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큼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용감하게 섰습니다. 아, 저희 아이들이 나왔네요. 아, 저희 막내가 초상권을 생각했는지 이런 아이고.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전에 공동체에서는 그랬는데 지금은 공동체는 같이 책임져 주지 않고 개인이 책임지는데 가부장제 문화는 그대로 남아있고 성역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엄마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빠도 너무 불행한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잘 다니던 애가 한 8개월쯤 지나니 갑자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에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러 갔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 달이면 원장 선생님이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지금은 그렇구나 근데 그때는 좀 멘붕이었어요. 교육시설인데 그리고 영유아 기간이면 애착관계 형성이 너무 중요한 그때인데 그게 학기 중에 어떻게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바뀌어서 원이 팔려나가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어린이집 경험도 있어요. 근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은. 근데 보니까는 제가 다녔던 어린이집, 보냈던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고 이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님의 사유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 매매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는 애 한 명당 권리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인 시설, 30인 시설, 40인 시설이 권리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1년이 다 끝나면 아이들이 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동이 없는 학기 중에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어요. 이것도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상보육이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국가 보육을 책임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돈은 나라에서 나와요. 재정은. 근데 운영은 어디서 하냐면 민간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80% 정도가. 2017년도 2월 달에 여기 국무조정실 그 산하에 있는 부패 척결 추진단에서 9개 광역시도에 있는 좀 대형 유치원 어린이집을 감사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좀 충격적이었죠. 알았지만 충격적이었죠. 95개 시설 중에 91곳에서 횡령, 비리, 탈세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돈만 해도 한 205억 원 이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있는 부산에선 작년에 한 유치원 재단인데 3년 동안 108억을 횡령을 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돈이죠.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심심찮게 아동학대 뉴스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를 평가 인증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점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평가 인증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90% 이상? 이 대부분은 그 평가 인증에서 거의 100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은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주고 운영은 민간이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질 좋은 보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시설에나 우리 아이 보낼 수 없다. 국가가 같이 책임지자.
그런데 그 책임지자의 첫 번째가 바로 국공립 확대였어요. 국공립 비율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낮아요. 지금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국공립에 다니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또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면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가 3분이 계세요. 친할머니, 외할머니, 돌보미 할머니. 돌보미 할머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쌍둥이, 가운데가 쌍둥이거든요. 아들 쌍둥이. 쌍둥이가 5살이 됐는데 5개월 때부터 저희 집에 와주셨어요. 진짜 긴 인연을 맺고 있는데 정말 이 선생님이 저희 집에 가장 안녕과 평화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선생님이 온 계기가 이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집으로 보내주는 보육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너무 좋은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대기만 3개월. 그리고 그 대기 후에도 만약에 선생님과 이용자 가정이 이어질 거는 100%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 친구도 아이 돌보미 신청해놨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예 이사를 했어요. 늦게까지 봐준 어린이집 근처로. 그것도 안 됐다면 그 친구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됐을 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우리나라가 또다시 2017년도가 2005년 이후로 최저출산율을 또 찍었거든요. 더 떨어졌어요. 제가 사는 부산은 1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면서 막 보육 정책에 돈을 붓고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좋은데 육아 정책, 보육 정책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저는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누구나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리적 그런 행복권의 차원에서 보육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막 접근을 해요. 여성의 건강권을 이야기하면서 애 낳을 몸이니까 애 안 낳아도 건강해야죠, 여성이. 맞죠? 이런 사고방식들을 좀 버리고 정책을 입안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와 엄마가 행복하면 굳이 출산 장려 정책 막 쓰지 않아도 저 사람들 삶 참 행복해라고 저절로 아이 많이 낳는 사회가 될 거잖아요. 저의 제안은 첫 번째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라.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라. 찔끔찔끔 말고 부모들이 정말 확 와닿게 파격적으로 해달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지금 3개월 지금 육아를 하는 애기 100일 된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로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그 감동적인 어떤 국가 경쟁력의 고향. 화이팅. 네. 정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진짜. 예, 이런 강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듣고 국공립 서비스 보육시설 많이 늘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또 한번 얘기를 좀 저희가요 지금 애가 0세 아닙니까? 100일 됐으면 0세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저기 어린이집 신청을 했거든요. 대기가 몇 번인지 아세요? 250번이에요 대기가. 그러면 그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50번이? 못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눈앞이 깜깜합니다. 보육시설 어떻게 보낼지 아예 지금 방법이 안 서 있어요. 저희는 지금 비상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와닿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미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네. 저희 첫애가 태어났을 때, 예. 제가 경찰대학 교수였고, 저희 집이 학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제 아내는 1시간 정도 떨어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침 강의만 안 잡히도록 조절이 되면 네.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고 육아하는 부분, 아침 부분은 제가 담당을 했었고 아침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돌아올 때도 강의 시간 조절만 되면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둘이 같이 직장을 다녔는데 둘째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옥입니까? 지옥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지옥을 어떻게 탈피할까라고 할 때 네네. 좀 반성이 많이 되는 게 어떤 뭐 의논 협의보다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아내가 그만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직장을 그만뒀고 그래서 앞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때 너무 많이 찔려서 네. 그냥 저희가 국공립 40% 약속을 드렸고 네. 또 예산 편성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은 입법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입법이 좋겠는데. 쉽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이 안전하고 원장에 대한 자격 검증도 되고 네. 관리도 되니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민간 네.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옆에 국공립 떡 생겨버리면 버텨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의 정책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민간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국공립에 전환하는 것을 우선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렇죠. 굳이 국공립을 하지 않더라도 네. 일가정 양립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 시간도 탄력적으로 해서 저도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네. 직장인들이 아침하고 오후에 그냥 가요.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올 시간 되면 예. 직장에서 다 그 시간을 비워주거든요. 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그러면 당장에 어디 눈치 엄청 보이죠. 예, 그런 태도로 일하는 거야 이렇게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도 법이지만 어떤 근무 관행, 맞아요. 문화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영국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그렇게 안 그렇게 안 보입니까? 봤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직장 문화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직장을 가진 게 3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네. 남자 연구소에 있었는데 연구원이 예. 아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직장에. 직장에요? 직장에.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실험도 하고 뭐 그래요. 애가 실험을 한다고?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 애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실험도 하시고. 근데 그게 그때 다 용인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이제 얼마 전에 뭐 신문에 났지만 일본의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이 애를 데리고 의사당에 갔다가 예.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애가 시끄럽게 한다. 외국인이 왔다.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가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아하.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직장의 문화가 네. 이런 걸 다 허용해 줄 수 있는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연령이 낮아져서 네. 아마 결혼하고 출산 가능한 연령대 의원이 나오시면 네. 그런 분위기도 나올 수 있을 것 바뀔 같아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저는 저출산 전공자여서 예. 저도 전공에 맞게 아들을 딱 하나만 낳았거든요. 고등학생 아들이 있으시죠? 네. 네, 지금은 자라서 이제 고등학생인데 네.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 보육시설 보낼 때나 유치원 보낼 때 국공립 신청해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아. 할 수 없이 친정어머니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차라리 팥밭을 매겠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이를 농사를 보느니, 짓겠다, 차라리. 네, 내 차라리 애를 가서 보느니. 팥밭을 매겠다.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키우실 때 힘들으셨던가 봐요. 어머님 파농사 지으셨나요? 또 어머니 외면하시고 네. 또 이제 올케를 쳐다봤더니 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맞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립학교를 보냈습니다. 아하. 스쿨버스 하나 때문에 그 시간 네. 아이 등 하원 시간 출근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내버스 타고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니까. 제가 1학년이었단 말이에요. 8살. 근데 그 차비를 주면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다 오래요. 그것도 1년. 그래서 훌륭하게 컸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훌륭하게 그런가 컸잖아요. 보다 하고 갔는데 어른들이 얼마나 잘해주냐면요. 애가 초등학생이 버스 타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다들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일로 와. 그때는 해갖고 그랬죠. 그래서 안전하게 다닐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키울 네. 때는 마을이 하나 마을 필요하다라고 할 그쵸. 정도로 예. 사실은 그런 공동체에서 네.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또 문화가 틀리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육과 아이 양육에 있어서는 엄마가 옆에 없어주거나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 미비하면 네. 사실은 개인 부담이 너무 크다. 예.
그런 맞아요,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네, 저도 애기 하나거든요. 근데 애 하나 때문에 대기업을 한 번 아니라 2번 그만뒀어요. 2번이나? 네, 제가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결혼하고 임신을 했는데 네. 출산휴가 알아보니까 3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만두고 임신 6개월 때 러시아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용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네, 러시아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가서 무료로 낳고 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아기 한 살 7개월까지 키우다가 네. 또 다른 대기업 들어갔어요. 같은 업계에. 네. 그래서 거기 일하다가 갑자기 아기 키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가 일하느라. 2달도 안 됐는데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러시아에서 엄마 아빠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아기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육아휴직이 러시아에서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육아휴직. 러시아에서. 육아휴직 일단 출산은 하면 거의 1년 정도 쓰면 되고요. 1년 출산휴가는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 4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한데 4년 6개월. 매년 조금 달라지고 지역마다 다른데 그래도 4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둘째 나면은 또 연장하고 셋째 나면은 또 연장하고 10년 후에 돌아와도 법적으로는 일자리가 보장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육아휴직이나 출산 이렇게 갔다 와도 별 그래요? 무리가 없거든요. 그 이나 씨, 그리고 아까 세부적인 얘기하실 때 그 갑자기 원장님이 저 오늘부로 바뀌어요, 뭐 다음 달부터 바뀌어요 이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 표 의원님? 갑자기 이 선생님, 원장님들이 바뀌는 유치원법, 요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엄마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인데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예. 과연 이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 답을 좀 못 찾고 있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네. 이 교육이나 보육을 전부 다 민간에다 일단 맡기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죠. 사립학교, 초등등도 그렇지만 대학도 사립학교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외국의 선진국의 경우는 대개 국립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보육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못하니까 그냥 사립에서 하라 그러고 나중에 돈 좀 주겠다 이렇게 돼서 시스템이 굉장히 엉망이 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 요새 그 뇌과학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인간의 뇌가 발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때가 0세부터 6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투자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네. 인성도 그렇고 지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선거 공약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네. 그거보다는 더 급한 게 영유아 보육을 더 빨리 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뭔가 이제 움직임을 그 부분을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하죠. 누리과정. 영유아 그 취학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 국가에서 전담하는 것은 실천을 요번에 이제 하게 됐어요. 네.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서 그 전에 이제 그 지방 교육청에 모두 맡기고 이렇게 되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가 재정적인 것은 전담하게 되었는데 실제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겨두는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이게 그 문제 해결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하여간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진경 씨가 말한 것 중에 그 보육시설 외에 또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홍 의원님이 한번 사실 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총괄과장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전공에 이제 맞게 이제 그 업무가 난리 딱 났습니다. 있었는데 다 물어볼 게 뭐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회의를 가보면 아마 지금도 찾으면 어느 서나 검색 사이트에서 네. 회의 장면이 나오면요 여성이 없어요. 다 연세가 우리 오 의원님 정도 되신 왜냐면 오 국실장급 의원님 이상 연세를 모릅니다. 국실장급 이상 네. 장차관님들이 쫙 앉아서 네. 회의를 하세요. 그래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기에는 너무 오래전 일이고 또 그분들 세대에는 아이를 직접 보육이나 양육을 하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네.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사실은 인구 절벽이 온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세계적으로 인구가 끊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해도 네. 막대한 예산을 붓는다고 해도 공감이 안 되는 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취지는 공감해서 도입이 됐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선 우리 표현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너무 찔끔 준다는 거죠. 실제로 그걸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기까지 대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양질의 선생님들이
아까 팝안 맨다 그랬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아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전향적으로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아니 근데 네.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덴마크인가 스웨덴인가 어디서 스위스인가 되게 좋은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덴마크와 스웨덴과 스위스는 너무나 많이 있는 나라인데. 하여튼 비슷한 나라였어요. 다 보육 네. 선진국들이죠. 근데 네. 그 실버타운하고 네. 그 어린이집하고 같이 시설을 붙여놔서 오. 그 실버타운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예. 그 지금 엄마들이 많이 아이를 보시잖아요. 친정 엄마나 뭐 시어머니나. 근데 그런 실버타운에서 이제 아이 돌보미에 또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예.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되게 또 새로운 삶을 찾으시고 또 그 옆에서 바로 어린이집이 시설에 붙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이를 돌보면서 직업도 드리면서 예. 노인분들의 직업을 드리면서 아이도 또 되게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쨌든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좋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저런 게 좀 적용이 되면은 한 부분에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참고할 만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2006년부터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 5년 이제 3차로 접어드는데 그동안 부은 예산이 한 80조 이상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부었는데 그렇게요. 네. 사실 OECD에서는 꼴찌거든요. 1.17에서 그 저출산의 늪에서 못 태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의 가지수가 몇 배까지가 됩니다. 예. 뭐 2007년에 난 뭐 고등학생의 무상교육까지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엄마들이 원하는 거는 이 질 좋은 보육시설, 네. 그다음에 보육 환경 개선 이렇게 딱 집중해서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셋업을 좀 시켜줘야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전 부처가 다 참여해서 모든 종류의 정책을 내고 그걸 예산으로 모으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다면 정책 타겟과 정책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실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 저희가 저출산의 성공 사례로 네.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를 뽑는데 네. 거기는 이제 국민 총생산 GDP 대비 한 3% 정도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저희 나라는 한 0.8% 정도 투입을 우리의 해요. 거의 3배, 2배, 4배 가까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렇죠? 국회에서 그 스웨덴 대사관 주최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예. 뭐였냐면 아기 키우는 아빠 사진 예. 전시회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의 출산 휴가, 양육 휴가, 스웨덴 육아 아빠들이요? 휴가. 예. 그그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네. 스웨덴도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대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데 왜 아빠가 출산 휴가를 내고 육아 휴가를 내느냐. 예. 그런데 초기에 이제 용감하게 계속 법에는 낼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예. 신청을 했던 아빠들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았던 사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 이후엔 지금은 스웨덴은 아빠가 엄마와 똑같이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를 내는 것을 네. 아주 사회적인 규범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경찰관일 때 처음으로 아빠 경찰관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은 왕따가 되셨어요. 그 당시에는? 예. 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바꿔 나가야 될 것 바꿔 같습니다. 나가야죠, 진짜. 예. 맞아요. 예산만 가지고 이 정책이 실효성을 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베이스여서 네. 이게 금기시 되어 있지만 프랑스는 꼭 결혼자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 비혼자도,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미혼자가 아이를 낳아도 똑같이 지원을 받아요. 아, 그 차이가 있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 주셨지만 결혼을 못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뿐만 아니라 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차별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시설에 맡기면 시설에는 그 아이 한 명당 지원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아이를 키우지 말고 시설에 맡기라는 거 맡기라는 아니냐. 얘기죠. 그리고 출산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대한민국은 출산율 정책의 골든타임을 사실 놓친 것 같아요. 아, 사실은 네네. 놓쳤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골든타임에 어디에 집중해 줄 것인가 생각하면 그런 예산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엄마들이 우리나라는 애를 다 키워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뭔가의 그 포인트를 사실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잘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저희한테는 그런 정서적 지지, 공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산, 육아, 보육 그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들에 빨리 힘을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제안한 안진경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